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잘 나가는 선배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21가지 비밀입니다. 부제는 1천만 셀러리맨의 직장생활 교과서입니다. 저자는 김대원 님이시고요. 이분은 매일신문 기자 출신이시고 지금은 작가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이고요. 201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기자 시절 대기업 CEO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 나가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의 리더들을 취재하면서 그들로부터 들었던 다양하고 아주 많은 조언과 지식,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유능한 직장 선배가 우왕좌왕하는 실수투성이 후배 직원을 옆에 앉혀놓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 현실적이고 또 바로 적용 가능한, 그리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직장에서의 처세술과 업무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초년생부터 실제 업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직장인들까지 이 책은 꼭 필요한 직장생활 노하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마음 주지 마라.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다. 나한테 불리하면 바로 쳐내는 게 인간이다.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절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라. 당신의 이기심이 즉각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업무적 관계는 더 심하다. 평소에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동료라 해도 민감한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면 대부분 대면대면해진다. 인간이 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다. 평소에는 자기 영역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서로 만날 때는 공동 경비구역 같은 회색지대로 나온다. 여기가 바로 사회적 공간이다. 일상으로의 초대는 자신의 영역으로 기꺼이 상대를 데려오려는 욕구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는 연애를 생각해보자. 그 과정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다. 구속도 하고 간섭도 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도 연인 사이에서는 갈등이 극복되고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사랑이라는 초월적 감정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 덕에 갈등은 해소되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게 된다. 좋을 때는 소위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상대를 대하다가 손해라도 볼 일이 생기면 저 먼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관계다.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이겨내면서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는 담담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담담한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불가근 불가원이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갈등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내 정치에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구별할 필요도 없다. 승진을 위해서 혹은 전략적으로 특정 인물에게 매달리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한 일이다. 당신이 손에 거머쥔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는 순간 그 줄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최고위급 상사와 인연이 있다 해도 그것을 함부로 내세우지 마라. 당장은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정리될 때 함께 쓸려나갈 수 있다. 누구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조직 내 당신의 안위는 당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좌지우지 될 것이다. 조직의 인사는 효용성을 중시한다. 회사가 누구의 편이라서 당신을 찾는다면 그 편, 그 라인이 사라질 때 함께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함부로 누구의 편에 서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에 대한 필요가 당신을 찾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화학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으로 극복하려 해도 어려울 때가 많다. 윗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뭔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잘 보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지 마라. 아무리 성의를 보여도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윗사람과의 인간적 관계도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대놓고 서로를 험담할 정도만 아니면 된다. 사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뒷담화할 일도 없다. 특별한 감정이 오고 가고 아는 게 있어야 험담도 할 수 있다. 관계에 자신 없을 때는 차라리 일에만 집중하라. 적어도 중간은 간다. 일만 잘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챙길 수밖에 없다. 회사는 일하러 온 것이다. 정서적 안정과 당신을 아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 연인, 친구에게서 찾아라. 정서적 안정은 당신을 아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 연인, 친구에게서 찾아라. 잘 맞지도 않는 상사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매달려 당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소홀하지 마라. 산토끼를 잡느라 집토끼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게 되는 형국에 이를 수도 있다. 모든 사람과 둥글둥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슈퍼맨에 가까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친화력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슈퍼맨이 아니다. 괜한 슈퍼맨 콤플렉스에 빠지지 마라. 회사에서는 일만 해라. 일 잘하는 사람이 프로다. 조직바라기 모범생은 버림받기도 쉽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더 희생하는 쪽이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는 묘한 심리적 관계를 꼬집은 말이다. 그러나 마냥 우스갯소리로만 들을 일도 아니다. 상대를 긴장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서글프면서도 심오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참 알 수 없는 동물이다. 내 것이 되고 나면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 나쁜 남자에게 여자들이 끌리는 이유도 연애할 때 밀당과 같은 심리적 긴장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한 곳만을 향하는 시쳇말로 몰빵이 배신당할 위험이 크다는 속설을 뒷받침해주는 경제학 이론도 있다. 홀드업 문제라는 개념이다. 홀드업이란 꼼짝마, 손들어 라는 뜻이다. 홀드업 문제는 양자관계에서 한쪽이 약자, 다른 한쪽이 이를 통제하는 강자가 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둘의 관계에서 더 적극적인 쪽이 약자가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특정 기업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상대방의 볼모가 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 곳만을 바라보면 상대가 원하는 대상에 적합하도록 변형된다.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조직에 올인하지 마라. 이 말은 조직의 선택말을 맹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직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신을 개발하라는 뜻이다. 조직만 바라보는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늘려있다. 이제는 희소성의 시대다. 늘려있는 존재들은 버림받기도 쉽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시에 무엇인가 지배하기를 갈구한다. 무의식은 공간에 지배된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은 사고를 지배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내심 반긴다. 조직이 갖춰놓은 틀과 논리가 마뜩찮지만 그 안에서의 익숙함을 즐긴다. 또 사회적 동물로서 올곧은 삶은 아니더라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한다. 결국 수많은 외부 변수가 만들어내는 격한 풍랑 속에서 버티려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자기 암시에는 때때로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함이 끼어들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훈련된 생활은 곧 일상이 된다. 이곳에서의 탈출은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의 포기라는 기회 비용을 수반한다. 손에 넣은 떡을 놓기는 쉽지 않다. 놓아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용자의 영역이고 성공한 이들만이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얼굴이 제각각이듯 삶의 기준도 각양각색이다. 오늘의 안위에 방점을 찍으며 조직에 기대어 사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 그러려면 선택의 이면인 그림자 역시 껴안아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은 자신이 결정한 선택을 긍정적으로 껴안으라는 말이다. 조직을 택한 대가인 자율성의 상실도 마찬가지다. 훗날 조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조직에 충성을 바치고 살면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드물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1%에 불과하다. 따지고 보면 임원도
해고 공포에서 예외는 아니다. 임원은 임시 직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부장 이하의 일반 정규직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 상사 눈치 보기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다.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됐지 무슨 부귀영화를 더 바라겠느냐고? 그러나 떨어지는 지점이 높을수록 더 아픈 법이다. 자율적 삶을 살고 싶다면 조직보다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삶길 권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권고가 지나치게 반조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조직적 성향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 내가 선택해서 산 내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 해낸 일보다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 이런 말들 속에는 내면의 바람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책과 젊은 날에 대한 향수 등이 담겨 있다. 승진을 위해 젊음을 바친 한 임원은 자신이 정작 원하던 자리에 올랐을 때 성취감보다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꿈과 가치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들이 더 컸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감정은 더러 피해의식으로 남기도 한다. 가족과 회사를 위해 한몸 다 바쳤는데 결국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한물간 신세가 되고만 비운의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린 탓이다. 청춘을 회사에 다 바쳤는데 이게 뭐냐 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선배들의 충고를 기억하며 가끔은 자신의 삶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자.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설정에 취약하다. 나는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다소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 설정이 잘 안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을 잘 모르니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도 모른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 치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야 하나 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소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시간조차 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생각은 있어도 늘 나중으로 미룬다.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이나 병으로 인해 휴식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러고는 너무 늦었다라는 단말마의 탄식을 터뜨리며 지나온 세월을 후회한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다. 삶에서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중심이 없으면 쉽게 미혹에 빠지고 자주 흔들리면 인생이 피로해진다.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이 내면에서 올라오면 시간에 매여 사는 일상에서 잠시 도피해보자. 도피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선 몇 시까지 무엇을 해야 하고 몇 시까지는 어디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보자. 그리고 멍하게 앉아 있어보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터벅터벅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씩은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보자. 누구나 한 번씩은 실패와 좌절 또는 억울함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울음을 토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 때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울음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울자. 한바탕 시원하게 울고 나면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풀리고 한결 편안해진다. 한바탕 울어보는 시간도 자신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명함예절 물러보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함을 이름, 직책, 직함과 연락처가 담긴 종이 쪽지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주고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함 예절에는 주고받고 챙기는 3단계가 있다. 3단계밖에 안 되지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꽤 복잡하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윗사람이 먼저 명함을 건네는 것이 맞다. 윗사람이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여유있게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만이라도 이 순서를 지키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 명이 만날 때는 정신없이 명함을 주고받게 되어 예절을 챙기기가 어려울 수 있다. 얼른 자리에 앉아 다음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명이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상대에게 집중해야 하며 정성을 보이는 것이 좋다. 두 손으로 받고 받은 뒤에는 천천히 훑어보고 구겨지지 않게 명함 지갑에 잘 넣거나 테이블 한쪽에 올려놓도록 한다. 이 과정을 건성으로 하면 첫 인상이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만남 자체를 성의 없이 여긴다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명함을 받으면 2-3초간은 성의 있게 살펴봐야 한다. 윗사람 또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명함 지갑에 곧바로 넣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만남이라도 어색하지 않고 할 말이 늘어난다. 명함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이후에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지게 하는 좋은 매개체다. 명함을 받고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지갑에서 다시 명함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명함 지갑에 다시 손을 대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식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탁자에 아무렇게나 명함을 올려놓고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방치하기도 하고 손으로 상대의 명함을 쥐고서 탁자를 탁탁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첫 만남에서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명함은 상대의 분신처럼 다뤄야 한다. 당신이 명함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보면 상대는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건네받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한다는 한 기업체 임원의 말은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행동이 지나치다고 생각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된다. 누군가가 당신의 명함을 방치해 발에 밟히게 한다거나 음식물이 묻게 한다면 당신 기분도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한 논리와 공생의 미학.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조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이다. 동료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상대를 내 편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우선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믿음과 인간적인 믿음을 갖게 해줘야 한다. 좀 더 확실하게 협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 논리의 여정에 상대를 동행시키는 것이다.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 전법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범에게 잡혔을 때 인질범에게 연민을 느껴 오히려 인질범을 해치려는 상대나 경찰을 적대시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의 시발점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에 따른 안도감이다. 범죄 과정에서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안도는 가해자를 향한 감사로 바뀐다. 그리고 나를 해하지 않은 고마운 상대를 위협하려는 이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 급기야 인질범과 인질은 고립된 현실 속에서 우리라는 동료의식까지 갖는다. 이러한 동료의식은 고립의 상황이 심해질수록 더 강해진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증권가에서도 응용된다. 증권가에 꽂힌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관계가 그렇다. 애널리스트는 투자 조언자, 펀드 매니저는 투자 실행자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논리를 파는 사람이다. 자신의 논리가 증시에 미치는 파급 정도에 따라 애널리스트의 몸값은 좌우된다.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조언을 많이 따를수록 애널리스트의 가치는 올라간다. 설득자의 위치에 서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의 논리의 상대를 배우라고 말한다. 가능하다면 논리의 시발점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설득 과정의 상대를 동행시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A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세세하게 다 보여주라는 말이다.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능동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느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설득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논리의 상대를 동행시킬 때 지켜야 할 절대 원칙이 있다. 혼자 떠들지 마라. 설득의 고수들은 이 절대 원칙이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한다. 상대와의 소통 없이 혼자 떠드는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은 하수들이 보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베테랑들이 동행 전략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나가니까 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잦은 협상과 프레젠테이션이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논리의 여정에 상대를 동행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엔 상대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투자 상품은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라는 말보다는 이 투자 상품은 저도 들었고 어제 제 장인도 가입했습니다 라는 말이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이런 말을 통해 상대에게 나 자신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간꾼에서 동반자로 격상된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입에 발린 말보다는 꾸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낫다. 전제 조건을 다하는 협상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다. 협상의 내용과 전제 조건은 적을수록 좋다. 전제 조건이 많을수록 상대는 더 큰 조건을 기대하게 된다.
또한 핵심 내용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라는 식으로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협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제 조건들이 본질적인 합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들어주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협상이 아니라 비굴함에 가깝다. 비굴과 전제 조건은 단기적 꼼수일 뿐이다. 상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다. 나는 고객에게 고객의 선택으로 인해 나 역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고객의 선택에 대해 명분을 세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대형 증권사에서 큰손들의 자금 운용을 맡고 있는 여성 임원 E씨의 조언이다. E씨의 고객 유치 전략의 장점은 파트너십 형성이다. 고객에게 당신의 결정으로 PB인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대의 오만함을 더 지켜 세워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때 행복해야 한다. 나만 일방적으로 당신을 돕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 역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나보다 우월한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나 역시 성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상대방이 인식하도록 만든다. 고객도 나를 돕고 싶어 한다. 사실 이 단계는 세일즈맨에게 최고의 경지다. 증권업계에서는 고객이 PB를 돕는 단계까지 이끌어내면 슈퍼 세일즈맨이라고 칭한다.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기지 못한다. 설득 능력은 상대가 문제를 의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설득의 고수들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깨닫고 인식하도록 만든다. 그게 전부이고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 1936년에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가 팔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설득은 내가 아닌 상대의 자유의지의 작동 결과라는 지적이 등장한다.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으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고 상대의 가슴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고 강조한다. 특히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 못하면 외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의 욕구를 파악해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설득당했다고 생각되면 기분이 유쾌할 리 없다. 잘 진행되던 대화나 협상에서 상대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일종의 굴욕감 때문에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 현란한 설득 기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뭔가 속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설득이 지나치면 강요로 보일 수 있다. 계속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뭘 또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상대가 하도록 두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면 된다. 이게 더 좋다라는 식의 제안은 상대 입장에서 설득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므로 상대가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도록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설득은 모순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목표이지만 겉으로는 내 주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상대가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내린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번복하지 않는다. 인사 담당자가 가장 싫어하는 직원은 투덜이보다는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런던 정경대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미국 젊은이 1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지표와 소득을 비교한 결과 16에서 18세 때 삶의 만족감이 높았던 젊은이들이 22세가 됐을 때도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이들이 돈도 더 많이 벌었다. 연구진은 고소득은 행복순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행복이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생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높을수록 직업적인 성취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명제는 피상적인 관념으로 들리지만 행복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명제는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그러면 행복해져라. 행복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억대 연봉자들과 자산이 수백억 원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돈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겪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알짜벨트인 지하철 2호선
역세권마다 빌딩을 갖고 있는 한 부자는 볼 때마다 근심으로 가득했다. 보유 부동산 가치만 해도 1천억 원이 넘는 알부자가 무슨 고민이 그리도 많을까 궁금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걱정이 있나요? 돈만 보고 뛰어왔더니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돈으로 아이들의 사랑을 살 수는 없네요. 알부자의 재산이 부러워 로또를 샀던 그날 오후 내내 기분이 씁쓸했다. 투자한 부동산이 급등해서 졸지에 부자가 된 한 자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면 된다. 통제권 밖의 돈은 독이 된다는 말이었다. 가진 게 많아도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지만 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갖고 있는 돈을 잘 쓰고 사는 게 멋진 인생이다. 사람이 쪼잔해 보이는 것은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 때문이다. 주변의 거부들을 보라. 수천억 원을 갖고 있어도 더 가지려고 가족들끼리 싸운다.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사소하지만 감사한 일들 6가지를 자기 전에 매일 일기에 쓴다고 한다. 불평과 좌절보다는 긍정과 감사로 세상을 대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러한 인생관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의상도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언어로만 한정짓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 비언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앨버트 메르비어는 비언어가 의미 전달의 93%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어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비언어는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타인과 접촉할 때 첫인상에서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초두 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옷차림과 장신구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만약 회사에서의 복장이 자유로운 편이라면 의상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나이, 장소, 시간, 상황에 맞는 옷차림은 당신의 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외부 사람과 약속이 많다면 상대가 보수적인지 개방적인지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에 따라 옷차림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 격식을 덜 차리는 산업 분야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다소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 노타이도 무리 없는 복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은행,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처럼 딱딱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 낫다. 최근 들어 일부 기업에서 노타이와 세미 정장 스타일의 드레스 코드는 허락하고 있지만 당신이 주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다면 정장 스타일로 입도록 한다. 특히 당신을 쥐락펴락할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임원을 만나야 한다면 정갈한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여성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성성을 죽이는 것이다. 다수의 성공한 여성 셀러리맨이 택한 길이다. 이들은 옷도 여성성을 희석하는 데 주력한다. 결혼하면 회사를 떠날 인력으로 바라보는 고루한 시선들에 맞서려면 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의상은 가능하면 생산 현장의 유니폼처럼 입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놓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전략가들이 늘고 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여성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다. 한 대형 금융사의 40대 여성 임원은 구두 굽의 높이를 반드시 9cm로 지킨다. 9cm는 20대 젊은 여성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굽 높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9cm를 고수하는 까닭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생각에서다. 아무래도 외모가 더 나은 사람에게 끌리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는가. 작은 키를 보완하려면 9cm 높이의 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의상에 관한 이런 조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더 섬세한 옷차림 전략은 전문 서적의 도움을 받아라. 패션 감각은 많이 입어보고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좋아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